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강좌에 참석해 주신 여러 환자 보호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매년 사실 강당에서 염증성 장종 환자 보호자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해왔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니까 더욱더 좀 떨리고 합니다. 제가 이런 미디어에 잘 익숙치 않는데 아무튼 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다시 대면하고 저희가 좀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건강강좌는 제가 먼저 염증성 장질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50분 강의를 하고 이어서 소아청소년과 양일환 교수님께서 소아에 특화된 영양과 성장에 초점을 두어서 다시 50분 강의를 하고 이후에 질의응답을 한 20분 정도 가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슬라이드로 시작을 하는데 어차피 건강 강좌를 듣는 이유가 이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본원에 다니고 있는 성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백 명에 대해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질병 관련 지식을 척도하는 도구를 통해서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쭉 추적 관찰하였더니 이 질환에 대해서 많이 아는 환자들이 훨씬 더 좀 치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약제를 바꾸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도 하고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도 하였는데요. 한 2년간 추적 관찰했을 때 질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환자분들이 그렇지 아는 환자분들보다 같은 약제로 오랫동안 관해를 유지하고 갔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했고 따라서 본인이 앓고 있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말씀 나누기 전에 기본적으로 장의 구조와 기능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소장과 대장으로 나누고 소장은 공장, 회장, 공장 12장 공장 회장이 있고 다시 이제 대장은 이제 결장과 직장으로 나뉘는데 소장과 대장의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소장은 주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 대장의 대부분은 이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만들고 직장은 이를 저장하였다가 이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흔히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직장, 고든장은 이제 항문에 바로 연해 있는 그런 15cm 정도 되는 짧은 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크론병에서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회장은 소장의 끝부분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리고 소장의 끝부분이 주로 문제가 되고 이 소장의 끝인 회장과 대장의 처음인 맹장이 만나는 부분에 그 역류를 방지하는 회명판이라는 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흔히 침범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요거 기본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염증성 장질환이란 어떤 것인지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게 된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환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질환이어서 그런데 그냥 그 용어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장이니까 소화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에 주로 발병하고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을 유발하고 잘 관리하면 괜찮지만 이제 종종 이제 장 폐색이나 지루 대장암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염증의 그 염자는 이렇게 우리 불타는 한자로 그런 우리 화염의 그 염자인데요. 보면은 왼쪽에 보면 대장 내시경에서의 우리가 정상 대장 점막은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혈관상이 잘 보이는 것에 비해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의 환자의 장은 점막이 부어 있고 이렇게 헐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인데요.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대장만 침범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대부분 직장에서 병이 출발해서 직장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좌측 대장 혹은 우측 대장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서 퍼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궤양이 좀 얇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론병은 입이나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나 침범된다고 교과서나 뭐 여기저기 나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소장과 대장을 양쪽을 다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고 직장에서부터 병변이 연속적인 궤양성 대장과 달리 띄엄띄엄 병변이 존재하고 이 침범하는 부위의 특성에 따라서 두 질환의 증상조차 다소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론병이라고 처음에
환자분 보호자 설명을 드리면 크론병이 뭔가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게 듣는데 크론병, 크론씨병이라고 하는데 이 크론이라는 분은 사실 이 질환을 처음 보고하였던 미국의 외과 의사입니다. 1930년대 처음 보고를 하였고 이후 이제 여러 경험을 쌓이면서 이러한 특정적인 발병 형태를 보이는 환자분들이 많구나 해서 이 처음 보고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크론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 국내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0년에 비해서 19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국내에 지금 한 2만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고 크론병 그보다 작은 한 2만 5천 명인데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패턴이 빨라서 이미 궤양성 대장염 한 20만 명이 되고 크론병은 한 7만 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내에는 잘 존재하지 않고 서양에만 많았던 병이 최근에 이렇게 증가하는 거 봐서는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여러 사회 환경이나 식생활 등의 그런 환경적인 인자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서 사실 이전에는 지금까지 염증성 장질환은 희귀 난치병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이미 5만 명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희귀 질환의 그 기본적인 정의에서는 벗어나서 우리가 그냥 난치병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 분류가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점점 많이 늘고 있고요. 또 다른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젊은 환자분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주로 20, 3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60도에도 종종 생길 수는 있지만 젊은 층에 발병해서 만성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또 많이 받는 질문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답답해하고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제 이 질환이 왜 생기는 것인가인데요.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명확하게 한 가지 이 원인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가 서양 동양 많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알려진 관련 유전자가 240개 정도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이 염증성 장질환은 단일 뭐 돌연변이나 이런 유전자 질환이 아니라 수많은 관련 유전자들이 관여하고 있고 최근에 대해서 국내에 늘고 있는 것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적인 영향도 충분히 관여를 하는 것 같고요. 가공육이나 뭐 여러 가지 정제된 음식들, 그다음 육류 소비, 뭐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의 소비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그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개인의 그런 감수성, 질병이 잘 일으키는 그런 정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이제 장내 미생물의 변화도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결론 종합을 하면 이런 어느 정도 좀 유전적으로 이 질환에 취약한 환자분들 중에서 환경적인 인자 또는 이제 장내 미생물의 변화 등에 관련해서 몸에 과도한 면역 반응 또 이상 면역 반응이 생긴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약간 조금 다른데요. 크론병은 대부분 복통과 설사가 조금 많고 체중 감소도 일어날 수 있고 궤양성 대장염은 설사와 혈변이 주인 점이 좀 다르고요. 공이 염증이 심하면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가끔 열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점은 이제 장 외에 다른 장기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성인에서는 관절통이나 관절림이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경미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조사를 해보면 30% 정도가 여러 가지 다발성 관절염 또는 그 천장골염, 우리 꼬리 빼는 부분 통증도 있고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골관절염이나 다른 관절염 더 많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담당 의료진에게 말씀을 하고 필요한 경우를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흔한 증상으로는 피부 증상이 있고요. 홍반결절 같이 피부에 동전만한 크기의 빨갛게 올라오고 누르면 좀 통증이 있는 그런 결절들은 장에 염증이 심할 때 꽤 많이 동반되고 그 외에는 계절성 농피증 같은 것도 있습니다. 눈도 간혹 침범하는데 비율은 많지는 않지만 한 1, 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명할 수 있는 포도막염까지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공막염 같은 간단한 염증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대부분은 염증성 장질환 아닌 다른 안과적인 질환인 경우가 많지만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제 크론병에서의 합병증인데요.
저희가 치료를 열심히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 입원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드는 것인데,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 이제 농양과 누공이 있습니다. 농양은 이제 고름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화관에 염증이 심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녹아다르듯이 그렇게 되면서 주변을 복강 내에 이렇게 고름 주머니가 생길 수 있고, 누공은 그런 농양과 연결된 또는 저절로 그냥 독립 존재하는 그런 새길, 원래는 그쪽엔 길이 없어야 되는데 새로운 염증이 심해서 역시 새로운 길이 뚫렸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러한 농양, 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외에 이제 특히 소장에서는 장 폐색, 장이 많이 좁아지는 문제가 심심찮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장이 많이 붓고 만성화되면은 협착이 생기면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그런 경우 이제 식후에 특히나 이제 쥐어짜는 듯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협착도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절제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요. 서양과 달리 국내의 크론병 환자들은 항문주의 치루나 항문주의 농양이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거의 40%에 달하는 환자들이 항문주의 문제를 일으키고, 실제로 치루, 난치성 치루, 반복적인 치료로 인해서 결국엔 궤양성 크론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항문 불편감이나 통증, 진물들이 있을 때는 담당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상당수의 환자가 직장에만 염증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염증 부위가 점점 넓어져서 좌측 대장염으로 퍼지고 이후 이제 광범위 대장염으로 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심한 분들은 전 대장염, 대장의 전체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상당수의 환자들은 직장에만 염증이 있는 상태로 장기간 오랫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강 생각해서 한 10년에 한 30% 정도는 궤양성 대장염은 병변이 진행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는 과연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크게 차이는 나진 않고요. 다소 크론병이 조금 더 치료가 하기가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자 진단 후에 쭉 시간이 10년간 지나 경과했을 때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이제 세로축은 이제 질병 활성도, 환자가 어느 정도 아픈지 건데, 보면 크론병 같은 경우에 한 40% 환자는 초반에 심하게 증상이 있지만 진단받고 치료를 잘하면 잠잠하게 잘 지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그 비율이 오히려 좀 더 높아요.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초반에 조금 고생을 해도 염증이 잘 조절되게 지낼 수 있고, 두 번째 흔한 패턴은 관해기와 활동기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활동기라 하면 염증이 심해서 증상이 심한 경우고, 관해기는 증상 없이 잘 염증을 조절해서 유지하는 기간인데, 크론병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환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심하고 또 치료하면 또 잠잠했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런 경향이 있고, 궤양성도 좀 비슷하고요. 세 번째 패턴은 잘 좀 조절되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관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증상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는 도달하지 못하고, 약을 쓰면 좀 들었다가 부분 관해에 이르렀다 또 악화됐다, 그렇게 하는 비율, 이런 환자분들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크론병은 한 20%, 궤양성 대장염은 그보다 훨씬 좀 적어서 한 6% 정도인 것 같고요. 실제로 해결되지 않아서 수술하는 비율, 이 표에서는 크론병에서는 3% 정도 되었지만, 크론병 실제는 한 10년에 한 20% 정도는 수술하기 때문에 꽤 수술이 높은 편이고, 반대로 궤양성 대장염은 수술 확률이 한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반대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 치료로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관리 하에는 그렇게 예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 모두 첫 번째 그래프대로 저희가 이렇게 쭉 환자분과 잘 치료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환자분들은 잘 지내고 어떤 분들은 왜 중간중간 자꾸 문제가 생겨서 합병증도 생기고 입원하고 수술도 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공이 좀 젊은 층에 진단받은 경우 좀 심한 경향이 있고요. 특히나 소아에서 진단받은 경우 좀 치료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린 나이에 발병하면 그 유전적인 그런 경향성이 좀 많기 때문이고요. 크론병의 경우에는 이제 항문 주위에 농양이나 누공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보다 조금 더 치료가
얘하고 조금 나쁜 경향이 있고, 제가 빨간 글자로 이 흡연을 표시해놨는데 흡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론병의 발생, 그다음에 수술 후 재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흡연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 크론병 환자분들도 뭐 비슷한데요.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데 금연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반부터 좀 심한 분, 처음부터 이렇게 장이 좁아지는 협착이 있거나 새끼리 생긴 누공형 크론병인 경우에 당연히 수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내시경 소견도 중요합니다. 내시경에서 교양이 아주 깊다.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한데 그런 경우에 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염증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좀 예고 좋지 않겠고, 교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도 침범 부위가 직장에만 국한된 경우는 사실은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체중이 쭉쭉 빠진다거나 고혈을 동반해서 입원하거나 그런 일은 많지는 않지만, 범위가 넓어서 좌측 대장염 혹은 전 대장염 경우에는 조금 더 예후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개입해서 경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목표, 또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치료의 목표는 과거에는 사실 증상 없애는데 저희가 목표를 두고 그냥 치료를 했는데요. 이후에 최근 몇십 년간 약들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때 잠깐 쓰는 스테로이드 없이 우리가 장기간 관해 유지하는, 증상 없이 지내는 것을 하자, 이런 것을 목표가 되었고, 약이 더 좋아지면서 좀 더 욕심을 내게 되어서 그럼 내시경 소견까지 정상화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최근에는 내시경에서 점막 치유가 돼서 좋아진 환자들이 훨씬 더 장기간 예후가 좋고 재발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로 저희가 모든 전문가들은 치료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합병증, 여기는 뭐 입원 수술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대장암 위험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빙산에 보이는 일각인 윗부분 증상을 조절하는 데 목표를 두었지만, 요즘에는 약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의 뿌리를 뽑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약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증상 치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사 많이 하면 지사제를 쓰고, 배가 아프면 진통제를 쓰고, 열이 나면 혈제를 쓰는 그 정도에 머물렀는데, 사실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서 획기적인 치료는 1960년대에 스테로이드가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로 급성 염증은 스테로이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외에 이제 아미노살리시산, 면역 조절제, 여러 생물학 제제, 최근에 소분자 제제들이 효과가 좋은 약제가 많이 개발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염증을 많이 가라앉힐 수 있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로 저희가 규명할 수 없는 복잡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걸 질환을 뿌리 뽑는 그런 치료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성적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병이 이제 침범하는 장의 부위와 어느 정도 심한지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30%의 환자는 진단 시 염증이 직장에만 있고, 아니면 한 4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기관에서 보는 환자까지 하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직장염이고요. 그 외 한 3분의 1은 좌측 대장염, 그 외 3분의 2, 30%는 광범위 대장염인데, 그래서 본인이 궤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염증이 장에 어느 정도까지 있다, 크게 개념적으로 좀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만 국한된 경우는 그냥 궤양성 직장염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염증이 직장에만 있다고 들어서, 혹은 그거보다 좀 깊은 것 같아, 혹은 대장 여기저기 염증이 있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론병의 치료, 사실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쓰는 약제들이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의 환자들은 이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있는 아미노살리실산이라는, 우리 흔히 메살라민, 메살라진, 뭐 여러 가지 아사콜, 펜타사 뭐 이런 약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쓰게 되고, 그 외에 이제 급성기 악화 때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이후에 좀 더
재발이 잦고 할 때는 이후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기 위해서 면역 조절제를 쓰고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는 환자들은 생물학 제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형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향입니다. 스테로이드만 자꾸 반복해서 써서는 우리가 염증을 완전히 가라앉히지 못하고 장기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최근은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예후가 나쁠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 처음부터 질병 범위가 넓고 젊은 나이에 발병하고 항문주의 농양이나 누공이 있고 협착이나 누공 등이 있는 환자들은 빨리빨리 처음 약제가 듣지 않으면 그 다음 약제로 넘어가는 가속 단계 상승이나 뭐 좀 한글로 번역하니까 조금 익숙치 않은 단어가 되었는데, 그래서 좀 더 조기에 개입해서 빨리 적극적인 치료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조그만 병변 부위가 좁은 부위에 국한되어서 있는 경우에는 수술로 해결하고 이후에 재발 없이 잘 지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절에 필요한 시점에는 저희가 잘 맞춰서 수술을 또 고려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경험이 중요하겠고요. 치료 약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는 정말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환자 보호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건강강좌에서 이 손바닥 다섯 손가락이 나오는 이 그림을 잘 쓰는데 딱 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정도의 약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1960년대에 쓰던 스테로이드, 80년대부터 쓰던 아미노살리실산, 그다음 면역 조절제 그랬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항 TNF제자, 종양 괴사 인자 억제제가 나오면서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 그 외에도 비슷한 물질들인 뭐 킨텔레스, 스텔라라, 젤잔즈는 먹는 약이긴 하지만 최근에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사실 환자분들에게 되게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화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무기가 훨씬 더 많아졌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정도의 약제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잘 약을 선택해야겠다, 그런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약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기본적인 아미노살리실산 제제는 국소제제로 좌약과 관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이나 좌측 대장염에 국한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서 이런 약제를 기초적으로 쓰는데 좌약은 직장에만 퍼지고요. 이 범위가 도달 부위가 관장은 그보다 조금 더 넓어서 조금 깊게 좌측 대장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직장에만 염증이 국한되고 환자분들이 잘 쓰시는 분들은 그냥 좌약으로도 아주 잘 지내시고요. 범위가 그거보다 좀 높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관장을 쓰고, 하지만 관장은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많이 쓰지는 못하고 있고, 범위가 직장이나 관장액이 도달하는 부위를 넘어섰을 때는 결국에는 먹는 약을 쓰게 됩니다. 먹는 약을 그렇게 쓴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먹는 아미노살리신산 제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 특히 궤양성 대장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약제고요. 함유량이 적어서 사실은 개수가 많지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약이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약제가 상당합니다. 종류가 많은데 요지는 결국에는 이 약제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제 크기와 개수가 결정이 되는데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먹기에 편한 약제를 우리가 목표한 용량을 의사가 상담해서 잘 복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환자의 선호대로 약제를 조절해서 쓸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특히나 임산부가 복용해도 대부분 괜찮은 그런 아주 안전한 약제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급성기 악할 때 우리가 급하게 염증을 좀 빨리 억제하겠다 그럴 때 쓰고요. 외래에서는 이제 뭐 먹는 소론도 같은 약을 쓸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입원해서 정맥 주사로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성기 관해 유도에는 스테로이드만큼 효과가 빠른 약은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쓰게 되면은 반응하면은 고용량에서 점점 용량을 줄여서 한 두세 달 내에 약제를 감량해서 끊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그때 스테로이드를 쓰는 건 좋지만 자꾸 잦은 재발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만 계속 반복하게 쓰면은 여러 장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뭐 골다공증부터 시작해서 감염에 취약해지는 문제, 뭐 얼굴이 붓고, 뭐 아주 뭐 혈압도 좀 올라가고 당뇨도 좀 생기고요. 뭐 백내장, 녹내도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런 염증성 장질환의 장기적인 예후를 바꾸는 데는 미흡하기 때문에 요즘 최근 추세는 어쨌든 스테로이드 좀 적게 쓰면서 잘 치료하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약은 면역 조절제인데
사실 경증의 환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미노살리실산과 스테로이드 정도 마셔도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심하신 분들은 이 다음 면역 조절제부터 또 좀 아셔야 되고 실제로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역 조절제는 크게 티어프린 계열, 마자프린이나 뮤테란, 그다음 뭐 퓨리네톨 계열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 흔히 MTX라 부르는 메소트렉스의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대 약제가 있고 이 약제들은 대부분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하는데 줄여서 끊으면 재발하는 분들, 그래서 스테로이드 의존성 있는 분들 혹은 스테로이드에 잘 반응하지 않는 분들에게서 장기적인 관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고 좀 까다로운 약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부작용을 관찰하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약제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주로 저희가 생물학 제제를 얘기를 환자분께 권유를 드리고, 생물학 제제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을 받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드는 아스피린 같은 약은 화학적으로 공장에서 제조한 약인데 그게 아니고 생물체에서 뭐 세포라든 주로 세포를 많이 이용하는데 생물체에서 유래된 또 생물을 이용해서 만든 물질, 뭐 백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대부분 그냥 단백질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단백질 제제이기 때문에 먹으면 다 그냥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점은 이 약이 체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부로 주입하거나 혹은 정맥으로 혈관을 통해 직접 주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현재 나와 있는 약들 중에 염증성 장질환 약들 중에서는 가장 효과 좋습니다. 효과는 가장 강력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관해 유도 및 염증 억제를 계속 유지하는 관해 유지 효과에 공히 효과가 좋고, 더군다나 최근 치료 목표가 되고는 내시경 점막 치유, 내시경 했을 때 깨끗하게 좋아지는 그런 목표까지도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을 명함있듯이 약제가 상당히 고가고요. 대부분 보험을 하지 않으면 뭐 약제마다 대동소약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고가 약제라는 점이 있고,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만큼 뭐 감염이나 장기 사용 시 암 발생 위험도 등의 그런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일부는 반응을 잘 나타나지만 2, 3년 시간이 지나면 반응이 점점 떨어지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의 환자들에게 당연히 이런 센 약제를 쓸 필요는 없고, 하지만 기초적인 약제 잘 듣지 않을 땐 저희가 빨리 개입을 해서 이런 약제들을 장단점을 고려해서 적절히 사용하는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들어서 약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생물학 제제가 심지어 최근 한 5년 사이 더 많아졌습니다. 크게 현재 나와 있는 이 약들이 지금 한 6가지 제가 이렇게 표를 정리해 놨는데 구체적인 뭐 작용 기전을 아실 필요는 없고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거나 혹은 염증을 만들어내는 그 면역 세포를 억제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명들이 있고, 약마다 좀 특색이 있어서 피하로 주사하거나 또는 혈관 주사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젤단제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약입니다. 먹는 약인데, 그래서 생물학 제제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뭉뚱 그려서 넣어놨는데 그냥 신약인데, 일반적인 뭐 아스피린, 타네롤 같은 계열의 소분자 약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제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약마다 사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관해 유도기에는 뭐 어떤 약은 맞고 6주에 맞고, 어떤 약은 2주마다 맞고, 뭐 다 다르고, 약이 잘 들으면 결국에는 뭐 2주, 4주, 8주, 혹은 최근 나온 뭐 스텔라는 12주, 석 달에 한 번 맞습니다. 젤단제는 매일 먹는 약이고요. 근데 좀 복잡해진 거는 교양성 대장염에는 지금 나와 있는 약들을 다 쓸 수 있지만 크론병에서는 허가받은 약제가 조금 더 적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약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느냐,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제의 여러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도 생각해야 되고, 뭐 작용 기전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긴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좀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이런 반응률이 좋은 약제들이 있으니까 어떤 약제를 선택할지는 이제 담당 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이제 환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은 이미 많은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다국적 회사들이 많긴 하지만 뭐 얀센,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도 관련해서 얘기 들어본 뭐 얀센의 화이자 등 여러 제약 회사들에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실제로 3상까지 도달한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내에 또 다른 약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치료하다 보면은 어떤 약을 써도 잘 듣지 않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있고, 그런 환자들은 심지어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는 신약 임상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병원이다 보니까 약제가 하나 개발되려면 거의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최종에는 인체에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보는 3상을 통과해야 신약이 나오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2상, 3상 연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약제 듣지 않는 난치성 환자분들은 이 신약 임상 시험에도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또 많이 드는 얘기는 이제 대체요법인데요. 대체요법은 워낙 많이 실제로 하고 있고,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국내 사용도 비슷한데 한 30% 정도가 이런저런 약제의 표준 치료 아닌 것들을 해보는데, 저희가 조사 설문을 해보면은 부작용은 많은데 비해서 실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뭐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표준적인 치료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되게 대체요법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옛날에 한번 크론병을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창에서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그 효과를 확실히 답보할 수 없는 그런 데 비해서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추천하지는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 대규모 제약회사들이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약제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제도된 약 하나를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약들이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현혹해서 여러 가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별로 없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근데 청대는 약간 조금 얘기가 복잡한데,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특히나 카페 이런 데서 청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있을 거고, 실제로 뭐 일본 등에서 주문해서 드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대는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청대라 하면 우리가 그 염색하는 쪽이라는 그 식물인데, 청색이 나오는 그 식물이고요. 거기서 이제 추출해서 일본에서 약을 만들었는데, 효과는 사실은 과학적인 좀 근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한 연구들을 보면, 이 청대의 가루를 만들어서 동물 실험도 하고 실제로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먹였을 때, 기전 자체도 점막 치료한 기전 자체도 어느 정도 과학적 입증이 되었고, 실제로 한 8주 정도 투여했을 때 거의 한 7, 80% 정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효과를 봤다는 그런 그런 결과가 저희 소화계 내과의 중요한 학술지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청도의 부작용 중에 이제 폐동맥 고혈압 같은 좀 문제가 치명적인 그런 문제 정도 있고, 특히나 6개월 이상 장복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표준 치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권해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해서 관심도 있고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많은 국내 연구들을 봐도 좀 불확실한 면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알려진 사실은 과거와 달리 비타민 D가 골대사뿐만 아니라 여러 면역계도 관련한다는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환자분들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결핍이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충제로서 가끔 좀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또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는 대변 세균총 이식, 이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인의 장내 변을 받아서 걸러서 환자의 대장 속으로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넣어주면은 장내 미생물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내외로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적응증은 유막성 장염 단 한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고 있지만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는 실제로 연구가 꽤 많이 이루어졌고 일부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꽤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표준 치료를 여기기는 힘들고 거기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내용이 많아서 되게 좀 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응급 상황은 이제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응급실에 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실 거는 이제 복통, 발열, 뭐 혈변 이 문제인데, 이제
진단되고 이제 오래 질환을 겪으신 분들은 좀 본인이 병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조금 괜찮은데 초반에는 많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인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증상이 좀 심한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뭐 흔하지 않은 시간에 것은 뭐 야간에도 배가 아프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평소와 좀 뭐가 다르다. 아픈 게 그런 경우에는 좀 오셔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열은 한 38도 미만의 그냥 경미한 발열은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로 집에서 좀 복용하시면서 외래를 앞당길 수 있겠지만 38도 이상이면서 축 처지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겠고요. 배가 아픈 것도 사실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좀 감별이 쉽지 않는데 낮에 잠깐 아프고 뭐 한두 끼 뭐 식사량을 줄이거나 굶었는데 좋아진다. 그러면은 괜찮은 어느 정도 이제 아주 응급은 아닌데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다. 끔찍해도 점점 아프다. 혹은 토한다. 그러고 점점 심해진 양상 식사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밤에도 복통이 너무 심하다 할 때는 응급실로 오셔야 되고요.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거는 초반에 이제 좀 놀라실 수는 있지만 대개는 아주 응급실을 오실 정도는 아니고 외래를 그냥 앞당기는 정도 되는 정도인데 정말 다량 출혈로 이제 여러 가지 체내 전해질이 수분이 불충분할 정도로 심하면 오셔야 되겠지만 보통은 응급실 오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제가 많이 좋아지면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비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학술지에 2년 전에 발표를 했고 기사도 좀 실었는데 조금 과거의 자료긴 하지만 2007년도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전체 환자 수 중에 한 12%였는데 한 2014년에는 한 6%,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약제의 발달 그리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서 이렇게 응급실 방문 환자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저희 병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희 흔히 듣는 질문 외래에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제가 이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제 사용력을 본인이 어느 정도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제가 좀 이게 아실 수 있는데 저희 병원 최근 자료를 보면은 크론병 환자에서의 스테로이드 사용 한 번에 써본 적은 한 4분의 3이고요. 궤양성 대장염 한 절반이 넘는데 실제 전국 환자에서의 궤양성 대장염은 스테로이드 안 쓴 분들이 절반이 더 넘고 더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중증 환자들이 좀 더 많은 대형 병원이다 보니 그런 거고요. 면역 조절제는 크론병은 상당히 중요한 약제이기 때문에 조기에 저희가 많이 쓰고 있고 반대로 궤양성 대장염은 이러한 약제까지 쓰는 환자의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생물학제제까지 쓰는 환자의 비율은 크론병은 거의 한 절반 정도 저희가 이루고 있고요. 합병증은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응급실 방문한 비율이 줄곤 있지만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 있는 분들은 비율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론병이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치료하기 좀 까다로운 면이 있고 크론병은 한 20% 정도는 아직까지는 수술을 평생에 한 번은 하게 되는 것 같고 해서 저희 분당서울대병원이 아마 국내 병원 중에 최초로 저희 의료질 그런 평가를 위해서 주요한 그런 질병의 결과들을 매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발표해 오고 있는 병원인데 소화기 내과에서는 크론병 수술률에 대해서 저희가 질 관리를 목표로 해서 평가를 추적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봤을 때 저희 병원 최근 자료 보면은 진단 후에 수술 받을 확률이 10년에 한 20%거든요. 그래서 뭐 타 외국이나 이런 자료에 비해 보면은 성적이 나쁘지는 않는데 여전히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환자가 수술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빨갛게 놨는데 그 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려진 나쁜 예후 인자 중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금연밖에 없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흔한 질병 질문 중에 하나는 유전병인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유전병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유전자가 관여하고 다만 가족 중에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면 자녀 형제가 있을 확률이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한 1% 미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 중에 이런 질환이 있으면은 일반인 대비 위험도가 한 3배, 5배 올라가지만 실제로 그 절대적인 위험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지만은 만성 염증이 만성적으로 계속 있으면은 대장암 위험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과거에는 한 5배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를 잘해서 그런지 한 2~3배 정도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좀 계속 대장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평균 수명 거의 요즘 약이 좋아서 거의 그냥 똑같다고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뭐 병이 진행하는지는 여러 가지 저희 검사를 합니다. 증상은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뭐 혈액 검사, 대변 염증 검사, 더 좋은 건 이제 내시경에서도 다 그런 경향들이 치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경도 주기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면 CT나 MRI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는 조금 악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는 좀 불충분하지 그렇고 운동도 많이 질문을 받는데 유산소, 무산소 운동 다 합쳐서 적절한 운동은 그냥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의 운동, 급성기가 아닐 때는 운동은 좋은 것 같고 감기약도 많이 질문을 받는데 감기약 드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감기약의 흔한 성분 중에 하나는 진통소염제 와 항생제의 계열은 일부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악화시킨다는 보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 외래에서도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 쓰는 약을 저희가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쓰시되 유심히 증상 변화를 살피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그 어떤 약이 문제가 되는지 검토해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치과 치료는 그냥 다 대부분 받으셔도 됩니다.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근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성인은 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속해 있는 대한장연구학회에서 염증성 장기 환자들의 코로나 예방 접종 그런 공고안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입니다. 예방 접종을 해도 될까요? 첫 번째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도는 현재까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연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년 동안 많이 이루어졌는데 거의 그냥 비슷한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접종을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투여하는 모든 약제와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맞아도 되고요. 맞기 위해서 뭐 약을 끊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백신 투여로 인한 위험도는 매우 적은 데 비해서 이득은 훨씬 높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면 영국의 염증상제 전문가, 영국뿐만 아닙니다. 뭐 미국 다 국내 모든 전문가들은 백신에 맞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권고대로 맞으면 되는데 다만 여러 면역 관련된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신 분들은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생성률이 일반인들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B형 간염 예방 접종이나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항체 생성률이 좀 낮아서 백신의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 그 정도는 아시면 되고 안전성은 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대비 위험도가 더 높진 않고요. 저희가 염증성 장질 환자에서의 백신은 꼭 아셔야 될 것은 생백신을 맞으면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약제를 투여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면역 조절제나 스테로이드 또는 생물학제제 같이 조금 센 약들을 투여하고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만든 생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맞지 말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내에는 이제 대상 포진 백신이 있고 소아에서의 이제 수두 볼거리 풍진이죠. 예, 그게 문제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괜찮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바이러스는 사백신 주고 있는 그 바이러스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맞아도 됩니다. 예, 맞아도 되고요. 그래서 맞을 때는 다만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백신 자체가 여러 부작용 논란도 있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약제와 피해서 맞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서 생물학 제제를 맞으신 분들은 그날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되고 나머지 다른 예방 접종과도 가급적이면 한 2주 정도 띄워서 맞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그냥 저희 국가에서 권유한 대로 맞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시간을 맞춰서 끝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옛날에 어딘가에 신문에 살린 칼럼에서 따온 건데 상당히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진단할 때부터 환자 보호자에게 꼭 설명을 드리는데 뭐 고혈압, 당뇨 비슷하지만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도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든 끝장을 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잘 유지하고 억제하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항상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소아청소년과 양양교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릴 때 진단받고 이후에 성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질과 질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거기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관리하는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강좌 항상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 많은 국내 인물들이 이 염증성 장질환을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크론병을 앓았고요. 아베 총리는 궤양성 대장염을 중학교 때 발병해 지금까지 하면서 총리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미식축구 선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국내에는 윤종신이 유명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윤종신한테 상당히 고마운데, 윤종신이 본인이 크론병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저희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많은 일반인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뭐 본인이 한번 수술했다고도 이미 고백을 했고, 그 이후에도 뭐 활동을 잘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환자분을 통해서 알았는데, 또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뭐 이렇게 미스트로스 나온 분이 크론병을 고생했다고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치료를 잘 하면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모두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적절히 적극적 치료를 받을 것을 그렇게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많은데 제한된 시간 내에 건강 강좌를 이렇게 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제가 외래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하느라고 좀 말을 상당히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내용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소아청소년과 양혜령 교수님께서 소아의 영양과 성장, 염증성 장질환 특화된 부분에서 다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화기 영양분과를 맡고 있는 양혜란입니다. 이번 강의는 소아청소년기의 염증성 장질환에서 특징적인 영양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 발병 원인 중 식이섭취 요인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소아 염증성 장질환에서 영양과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린 다음에 본격적인 소아 염증성 장질환의 영양치료 그리고 식이섭취 공고안에 대해서 살펴본 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윤혁 교수님이 충분히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소아 부분을 조금 더 특화해서 추가적인 설명만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평생 지속되는 유전 간의 이런 만성, 재발성 염증성 질환이 어려서 발병한 경우에는 상당히 그 유병 기간도 길고 아이들이 많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20세 미만에 발병한 소아 청소년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25%까지 이른다는 점은, 이런 이제 아이들을 저희도 흔히 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갖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죠.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은 소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있습니다. 크론병 아이들은 대개 이제 흔하게는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이렇게 병원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한 25%밖에 되지 않고요. 아이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46% 정도는 키 성장이 잘 안 되는 경과를 보이다가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한 40% 정도는 또 항문 병변을 동반한다든지 장외 증상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상 양상이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게 성인처럼 직장부터 시작해서 옅은 궤양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질환인데, 소아에서도 종종 보이는 염증성 장질환 유형이고, 근데 또 특징적으로는 소아에서는 최근에 이제 IBD-U라 그래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중간 형태인 염증성 장질환도 분류돼서 한 1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환자에서도 이런 유형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이제 소아 청소년이 뭐가 다를까? 사실 저희 소아 청소년 교과서에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보면은 소아 청소년과 성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윤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이 많다고 하셨지만 소아는 크론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 1.2 대 1에서 3대 1 정도로 크론병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남녀 성별 비율도 차이가 있어서요. 남자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대개 이제 어려서 발병하기 때문에 유전적 배경이 더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병변의 범위도 크론병도 회맹부와 대장 전체를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상부 위장관을 침범하는 경우도 성인보다 많다든지 해서 상당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도 직장만 침범하거나 아니면 왼쪽 대장 이런 것보다는 대장 전체를 침범해서 처음부터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상도 상당히 심하고 또 진행하는 경과도 상당히 급격히 진행해서 악화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서 병변이 더 넓고 질병 양상도 더 나쁘고, 그래서 경과가 좋지 않고 치료도 더 높은 단계를 요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험의 현실, 보험에서 이제 좀 제한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18세 미만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임상시험 결과의 제한 때문에 허가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쓸 수 있는 약제는 또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영양까지 고려해서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 염증성 장질환은 마찬가지로 소아에서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매년 크론병 같은 경우는 5.4% 증가해서 최근에는 한 10만 명에 6명 발생을 보고하기도 했는데 거의 이제 서구 수준으로 저희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이 발병하는 원인은 기본 개념은 비슷하겠지만 소아청소년은 유전적인 영향이 심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영아기에 발생하는 염증성 장질환 형태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 이렇게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도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유전 질환의 특징을 갖기도 하고, 또 10세 미만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소아청소년은 가족력도 40%까지도 보고되기도 하는 등 유전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유전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심하고 더 빠른 경과를 밟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환경적인 요인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식사가 서구화된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환경적인 부분이 발병률이 급증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총의 변화라든지 식사 같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결국에는 장내 이제 면역 반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병변을 만들고,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이 유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변화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 중에서 시기를 나중에 이제 영양 치료 개념을 소개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이제 데이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에서 예전에 많던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동유럽에서도 급증하고, 또 그런 유럽이나 북미에서 많던 염증성 장질환이 최근 아시아,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도 급증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식사 요인이 있다라는 이제 역학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화된 식사 대표적인 음료수, 단순당 섭취를 한다든지 디저트류를 섭취하는 그런 식사 문화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붉은색 육류 섭취가 과다해지면서 동물성 지방 섭취도 많아지고 또 가공식품도 많이 먹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구화되는 식사의 대표적인 예인데, 또 이런 게 늘면서 과일, 채소 같은 식이섬유나 이제 좋은 건강한 음식들 섭취가 또 주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는 발병, 질병 경과, 재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고지방 음식, 그다음에 붉은 육류들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을 발생에 영향을 주고 특히 재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단순당 크론병에 영향 있는 보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소아청소년기에 이제 역학 연구에 근거해서 하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을 섭취하고 생선, 올리브유, 그다음에 견과류를 섭취하는 지중해 식단 같은 그런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감소하고, 이런 섭취가 줄 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염증성 장질환 발병에 기여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화된 식사 습관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식사가 나쁜 쪽으로 바뀌면 2, 3일만 돼도 장내 세균총이 변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내 세균총이 변화하고 결국엔 염증 반응이 초래돼서 병이 발병한다고 감안했을 때 식이 섭취가 갖는 이제 그 위험 인자로서의 비율은 크론병은 한 30에서 40%, 궤양성 대장염은 10%인 걸 감안했을 때 분명히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
부분으로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환자 치료에 같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 섭취에서 또 다른 측면은 사실 성장기에 있는 소아청소년 아이들에서 보이는 영양결핍인 것 같습니다. 영양결핍은 사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상당히 흔한 소견이거든요. 활동기 크론병의 한 60에서 75%는 영양결핍 상태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환자들이 입원하게 되는 신환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에서 체중 감소를 보고하고 있고, 소아청소년 환자에서의 보고도 크론병은 60%, 배양성 대장염이 35%에서 진단 시 체중 감소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환자에서 비타민, 미네랄 결핍증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배양성 대장염보다는 크론병에서 더 흔하고요. 그리고 활동기에 이제 더 흔하게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소아에서 이제 별도로 된 연구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성인에서 뭐 엽산이나 이런 게 더 강조된 반면에 소아청소년은 이제 비타민 D, 아연이 가장 흔한 결핍증으로 알려져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 결핍증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결핍증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질병 병과 예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입원 기간이 지연돼서 증가한다든지 회복이 더뎌진다든지, 그리고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영양결핍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교정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염증성 장질환, 특히 소아에서 왜 이렇게 영양결핍이 흔할까? 일단은 아이들이 증상이 있으니까 먹는 양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염증 때문에 식욕이 감소합니다. 2차성 식욕 감소가 발생해서 먹는 것도 줄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에 병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양소 소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질병 상태, 염증 때문에 영양 요구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염증 반응과 또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에너지, 영양소 대사도 변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간과하고 보지 않으면, 교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영양 결핍 상태 초래되는 거를 통해 시작해서 결국에는 체중이 빠지고, 그다음에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골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춘기 지연이 오고, 그다음에 영양소 결핍증, 빈혈 등 다양한 문제들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영양소 각각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식이 권고안들이 이제 사실 꾸준하게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뭐 비타민 D에 대한 언급들도 있기도 하고요. 영양제 보충에 대한 언급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소아청소년 영양 공고안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영양치료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상당히 상세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지만, 일단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핍증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철 결핍은 상당히 이제 모든 아이들에서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 결핍 빈혈이 확인되면 빈혈도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저장철이 정상될 때까지 철분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설사가 심해서 온 아이들, 그리고 체중 감소가 너무 심한 아이들은 다시 영양 상태를 교정하기 위한 치료를 이제 들어가면은 영양 재개 증후군이라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마그네슘도 측정해서 결핍이 있으면 교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아이 성장기에 요구량이 더 많은데 실제 섭취가 많지 않은 아이들이 많고, 또 하나는 결핍이 아까 말씀드린 좀 흔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족이 확인되면은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연도 이제 설사가 있어서 온 그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검사를 시행해서 결핍이 있으면은 교정하거나, 설사 증상에 대해서도 아연 보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중 대표적인 비타민 D,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결핍이 흔한 비타민 종류인데요. 모든 환자에서 비타민 D 레벨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결핍이 있으면은 보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엽산과 비타민 B12번을 검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핍이 있으면 보충을 하는데, 특히 면역 조절제 중에서 메소트렉세이트, MTX라는 약을 투약하는 환자들은 엽산을 반드시 보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저희 진료할 때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적인 그런 영양 결핍 상태, 염증이 지속이 되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성장기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저신장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진단 시점에서도 한 23에서 35%, 특히 크론병 환자는 46%, 많게는 88%, 즉 진단 시점에서 12%만 정상 키 성장 속도라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성장에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한 3에서 10% 정도가 이제 성장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간과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적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아이들이 키에 있어서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최종 성인 키가 예상 키보다 작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장판이 닫히고 최종 키를 확인해 보면은 크론병은 한 11에서 35%, 궤양성 대장염은 5에서 10%가 결국 작다라고 판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예상해서 첫 진단 시부터 모든 이제 예후 측면에서 영양 상태, 질병 예후, 그리고 키 성장까지도 모두 점검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 성장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잘 안 자라는 이유는 일단 장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이 있으면은 이 염증성 매개 물질이 성장인자를 억제해서 결국엔 성장판이 잘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들인데요. 결국에는 식욕이 줄고 그다음에 장 증상 때문에 먹는 게 줄면은 영양 부족 상태가 되고 영양소가 소실되고 또 영양 요구량이 증가하고 대사가 변화하는 하나하나가 다 이제 키 성장 방해 요인이기 때문에 영양 교정은 키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치료로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테로이드 치료가 성장인자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되도록이면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는 치료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치료가 소아 청소년 염증성 장질환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영양치료, 특히 크론병에서의 치료 효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장 영양이라고 설명되는 영양치료 효과의 기전을 먼저 살펴보면 저잔사라는 개념, 즉 장내 찌꺼기를 만들지 않고 잔사를 줄여서 장내 세균총이 다시 건강하게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장내 염증 반응을 초래하는 그런 음식 항원을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지방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으로부터 해서 생성되는 염증성 매개물질 생성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제 경장 영양, 그러니까 영양 보충 음료라고 하는 그런 제형들은 유해한 식품 첨가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그러니까 염증을 만드는 식품 첨가물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춰져 밸런스가 이루어진 제형들이기 때문에 영양 상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성장인자가 다시 증가해서 성장에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 병변 회복에도 도움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영양소 결핍은 얘기 드린 것처럼 질병 경과, 그다음에 회복, 그다음에 병변 회복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결핍을 교정함으로써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장 영양이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고 순전히 이런 영양 보충 음료만으로 하는 치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근거로서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에 동등할 정도의 효과를 활동기 크론병, 특히 경도에서 중등도인 경우에는 1차 치료로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제는 아미노산 성분식도 있고 또 고분자 폴리머 형태의 앵커브 같은 제형도 있는데요. 아미노 성분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게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앵커브 같은 이런 제형은 또 처방을 저희가 드려서 실제로 이제 약처럼 처방받아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이제 먹을 거냐는 개개인마다 맛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서 저희가 아이가 좋아하는 맛, 그리고
충분히 저희가 치료적인 효과를 이룰 만큼 먹을 수 있는 제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각각을 다 먹어봤는데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폴리머 제형이 맛이 좀 더 낫고요. 두 가지 제형 중에서 이제 오렌지 맛하고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냄새라든지 맛이 좀 힘든 그런 제형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이제 아이가 선택한 맛을 정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활동기 크론병에서 완전 경장 영양을 관해 유도 치료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점막 치유가 되도록 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 못지않게 영양 치료로 적용을 해서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식사로 이행하지만 일부 부분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병행하도록 해서 관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실제 그 치료할 때 기본 원칙인데요. 주로 이제 크론병에서 아이들이 입원했을 때 검사 목적 또 일부 아이들은 금식을 이제 치료 목적으로도 하게 됐는데 그럴 때는 정맥 영양을 하다가 어쨌든 되도록이면 저희는 입으로 먹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경장 영양을 이제 결정하게 됐을 때 8주 동안 열심히 모노웰이나 뭐 엘리멘탈 028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앵커버라든지 이런 제형을 이제 아이들의 개별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퇴원 후에도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그리고 섭취량도 확인하고 특히 중요한 체중 변화 회복이 되고 꾸준히 늘고 있는지 키 성장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별도로 식이 진행될 때 또 다른 나쁜 식이 섭취 습관이 생기진 않았는지도 보고 그리고 결핍증에 대해서 교정하는 영양 보충제도 잘 복용하고 있는지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이런 치료가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잘 적용돼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궤양성 대장염도 영양 중재를 소홀히 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기를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치료에 도움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하고 퇴원 후에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완전 경장 영양이나 이후에 이제 병행하는 그런 제형들인데요. 대표적인 모노웰 은 저희 이제 병원에도 입원 환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베이스로 하는 성분 영양식인데 잔사가 없고 치료적인 효과가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 이제 단점은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농도로 줬을 때는 아이들이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분의 1 농도, 11%로 시작해서 3분의 2, 그리고 이제 제 농도까지 서서히 늘려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유지하도록 하고 아이한테 맞게 이제 양을 증량해서 적응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1cc 1칼로리로 영양 밀도가 높아서 영양 상태 회복에도 상당히 도움되고 지방도 필수 지방산이 있다든지 MCT 지방을 베이스로 한다든지 해서 도움이 되고 유당이나 유단백, 글루텐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크론병에도 쓰지만 실제로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흡수장애 관한 단장 증후군이나 알레르기 질환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앵커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되는 제형인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하나에 한 1,800원, 2,000원 정도인데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면은 거의 부담이 없을 정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형들은 보시면 아무래도 단백질은 그대로 우유 단백이나 대두 단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장점은 농도가 표준 주농도 등장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희석하지 않고 먹어도 이거 먹었을 때 산소성 설사가 생기지 않아서 순농도가 상당히 좋고 맛도 이제 예전에는 밀크 맛이 있었는데 이건 사라졌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옥수수 맛과 커피 맛.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좋아하는 맛을 선택하거나 각각 섞어서 먹기도 하는 등 아이들의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섬유소가 없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영양소 같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제 소아청소년에서는 심지어는 이런 제형으로 해서 900에서 1200 정도로 먹을 때 별도의 영양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비타민, 미네랄, 하루 권장량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cc 1칼로리 고일량이기 때문에 영양 밀도가 충분해서 영양 상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험 약간 처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크론병으로 확진된 입원 환자에서 시작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8주 동안 소아청소년 크론병 환자가 이제 증상이 반응이 있을 때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후에도 저희가 처방을 해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이런 제형을 시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다른 제형들을 그러니까 이런 제형이 입맛에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제형들을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섭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하시도록 하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를 보셨을 때 영양 밀도는 뭐 비슷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의 차이가 있고요. 특히 식이섬유를 좀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아이가 활동기고 누공이 있다든지 협착이 있다든지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제 처방이 되는 하모닐란 제형은 아예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2018년에 나왔던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의 영양치료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이런 염증성 장질환의 1차 치료로서 영양치료인 완전 경장 영양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치료는 활동기 크론병 장병변 점막 관해 유도를 할 수 있고 스테로이드와 동등한 효과가 있으며 재발했을 때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제제 그러니까 성분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던 고분자 폴리머 형태의 앵커버 같은 제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미노산 제형이 더 좋을 것 같지만 많은 연구에서는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경구 섭취를 대부분 하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충분히 못 먹는 경우는 이제 경관 튜브를 사용해서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8주 기간을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직은 완전히 정한 건 아닌데 이제 이후 경과는 어쨌든 식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잘하게 2, 3주 걸쳐서 서서히 식사로 줄여가면서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변의 위치와 상관없이 활동기 크론병의 장병변의 치료에서 다 처방이 가능한데 단 경구 병변, 그래서 뭐 입에 궤양이 있어요. 또는 항문 병변, 누공이라든지 농양이 있어요. 할 때 또는 장외 증상 이런 목적으로는 권하지 않기 때문에 장병변을 치료 목표로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막 관해, 점막 치유의 효과도 있고 더군다나 영양 개선의 효과도 있고 삶의 질도 개선시키고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런 이제 경장 영양 치료를 시도를 하지만 단 유지요법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은 근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은 최근 일부 뭐 성인에서 시도되는 거를 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관해 유도, 그다음 유지요법 모두 근거가 없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게 보험 커버도 되지도 않고 처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 경장 영양 사실 아이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식사를 안 하고 2달을 이렇게 이제 완전 경장 영양을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부분 경장 영양으로 시도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하면서 여러 이제 치료도 도움되고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간이나 양도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은 관해 상태를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단기로 쓰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에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게 금년에 나온 그러니까 유럽 이제 그런 염증성 장질환 학회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 소아기 영양학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합의안을 보시면 소아청소년 크론병 치료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완전 경장 영양을 1차 치료를 하는데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점막 관에 도달한 다음에 만약에 유지요법을 한다면은 50% 이상을 그런 제형을 먹는 것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할 만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넣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부분 경장 영양을 하면서 또 크론 배제 식단 같은 거를 병행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다는 보고도 있어서 소아청소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얘기를 드려야겠는데요. 이런 경장 영양 치료를 하면은 체중도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키성장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양 치료를 하면서 병을 치료하고 영양 상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 목표로 하지만 이미 왔을 때 키가 너무 못 자라고 그러니까 저신장 상태고 성장 장애가 심한 상태, 이 상태를 역전을 시켜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장 영양이 이제 또 치료를 할 때 제대로 성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지를 할 때 다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너무 적게 먹으면은 효과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따라잡기 성장까지 또 갈 수 없는 경우들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은요.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의 식이 섭취에 대한 공고안이 있어서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할까라는 의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꼭 소아청소년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나왔던 공고안을 그냥 살짝 보여드리는 측면에서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이제 음식 자체에서는 특정 음식,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 이거를 완전히 지금 결론 내리지는 못했다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8년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영양 공고안에서도요, 특정 식이요법이 더 낫다라는 근거는 아직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보시면 근거가 있는 부분은 동물성 지방, 그러니까 발병에 영향을 주고 재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먹지 말자는 것, 또 지방 가공식품 마찬가지로 제한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증상이 없다면 성장기 아이들은 저지방 우유, 그러니까 사실 유지방도 동물성 지방과 같이 포화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베이스로 하는 유제품은 섭취를 하면서 비타민 D 같은 것도 보충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잔사 식사, 크론병에서 활동기일 때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고, 궤양성 대장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경장 영양 치료 이런 거는 근거가 없어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붉은 고기 또는 마가린 쇼트닝 같은 그런 가공 유지를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기본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소아청소년 연구 얘기 드렸지만 올리브유나 이런 언급도 살짝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미국 영양협회에서의 이제 권고한 내용인데 식사에 좀 그냥 세세한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씩 나눠서 먹기, 증상이 있을 때는 저잔사로 섭취하고 이후 증상이 이제 좋아진 그래서 관해 상태가 되면은 서서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야채도 증상 유무를 보면서 도입해서 먹고, 그리고 그다음에 물 충분히 마시고 그다음에 유산균 정장제나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 이제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좀 이따 말씀드릴 부분하고 좀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정말 무지방이나 저지방, 그러니까 유지방을 뺀 유제품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동물성 지방이 없는, 그러니까 지방이 없는 부드러운 그런 닭고기라든지 생선, 계란, 콩 같은 그런 단백질 음식이 항상 식사에 들어가게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백미라고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흰 밀가루가 되어 있지만 저희는 밀가루가 아닌 백미, 흰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기본으로 하고 통곡물은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씨가 없거나 또 껍질이 없는 음식을 베이스로 채소, 과일을 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권장을 하는데 잘 익은 바나나, 잘 익은 메론의 속살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캔에 들어있는 걸 권하진 않지만 어쨌든 부드러운 과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과도 껍질 씨를 제외한 부분을 이제 부드럽게 해서 먹는 거를 언급을 하고 있고, 물을 마시는 걸 추천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는 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피한 음식은 조금 얘기 드렸던 유지방, 동물성 지방이나 이제 육류, 그다음에 육가공식품, 그리고 통곡물이나 뭐 견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증상이 있을 때, 특히 활동기에 이런 껍질이나 이렇게 식이섬유가 너무 잔사가 너무 많은 음식들, 그리고 특히 이제 카페인,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기부터는 이제 술 피하는 거 이제 교육을 같이 합니다. 물론 흡연도 같이 언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염증성 장질환 이제 그런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다른 분야에서 제시한 건데도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식사의 원칙은 같이 지켜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만들어서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이제 식사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자료인데, 저희 이제 소아 영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교육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열심히 상담도 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외래에서도 아무래도 한번 교육받는 거를 또 잊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반복 교육을 또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치료에 도움이 되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사요법을 교육을 하는데, 급성기, 그러니까 활동기에는 일단은 조금씩 자주 섭취를 하면서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를 주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이제 단백질 음식을 섭취를 하되, 나쁜 기름진 음식은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잔사가 있는 음식 제한하는 교육, 그리고 증상을 유발하는 게 유제품이나 밀가루가 있으면, 특히 유지방과 밀가루는 이제 증상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의 염증 반응하고도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들여서 제한하기도 하고, 특히 유제품은 저지방, 무지방 제품으로 바꾸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보충 음료, 아까 아미노산 성분식이나 아니면은 그런 폴리머 제형 또 각각을 다 설명드려 교육을 하는데, 이제 각각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서 조유 농도라든지 필요한 양 다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될 음식, 도움이 되는 음식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가 되면서 이제 관해가 돼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은 식사에서도 식이섬유도 이제 허용하는 거, 그리고 불균형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 장에 자극되고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을 잘 적응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간식, 급식 하나하나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약물 치료할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혹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얘기 드렸던 2018년도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영양치료 권고안에 사실 가장 마지막 정리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영양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근거가 있네 없네를 막 다 봤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특정 식이요법이 더 낫다, 치료적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발병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질병 경과에 도움이 되고 재발을 막는데,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환자들을 볼 때마다 강조한 내용인데, 첫 번째, 소화된 음식 먹지 않기. 정말 뭐 햄버거, 감자튀김, 뭐 음료수 이런 거 대표되는, 또는 고기라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붉은색 육류라든지 이런 음식 피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조절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방에 포함된 음식 포함해서 기름진 음식 줄이기, 그다음에 가공지방 먹지 않기 또 교육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보존제 중에 특히 유화제는 저희가 장에 정말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걸로 아주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나 음료를 먹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스,
드레싱 쓰지 않기, 패스트푸드 안 먹기, 케이크나 시판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마가린, 쇼트닝 같은 들어간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버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심하는 거, 아이스크림, 디저트류, 뭐 카라멜, 초콜릿, 음료수 모두 다 보존제들 있고 그다음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건강한 간식에 대한 교육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이제 표준적인 약물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지침에 따라서 진료를 하고 있고 약물 치료 자체는 사실 성인 치료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장기에 있는 소아청소년 아이들의 저희는 영양 치료를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다 교정하면서 보다 보니까 다행히도 저희 작년에 조사했던 지난 2003년부터 그리고 작년까지의 크론병 누적 수술률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인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윤혁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크론병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런 누적 수술률이 정말 높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성인 그러니까 소아 환자를 포함해서 누적 수술률 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처음 이제 발병했을 때 천공으로 왔던 3명을 제외하고는 질병 경과 중에 장절제술 받은 아이가 1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한 18년 동안. 그리고 그 아이조차도 점막 관해는 됐는데 저희가 이제 소장에서 그 이후에 장 천공 때문에 수술 받았던 1명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1명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많은 아이들에서 이렇게 심한 경과로 가서 합병증이 초래되고 장절제술을 받고 그런 것을 조금 많이 조절하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면은요. 식이섭취는 교정할 수 있는 염증성 장질환 발병과 재발의 위험 인자입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에서 영양치료는 약물치료에 더불어서 특히 소아청소년에서는 장염증의 치료에 도움되고 질병 경과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아청소년에서는 영양상태 개선 효과 그리고 성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집에서도 잘 실천해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앞으로 건강한 그렇게 미래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지금부터는 윤혁 교수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양희란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다시 또 등장했는데요. 질문 먼저 들어온 것부터 하나씩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양 교수님. 저기 보면은 네, 유산균 저 영양 관련돼서 성인으로 된데 뭐 양 교수님께서 대답을 더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비타민 복용 오메가 3와 마그네슘 비타민 B, 유산균, 비타민 D 괜찮을지 추천이나 권유해 줄 만한 비타민이 있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딱히 특정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좀 여러 논란이 있어서 혹시 양 교수님 특별히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 답변. 네, 저도 특정 제형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낙 환자들이 결핍증도 많고 또 개별 그런 결핍된 영양소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환자의 증상 그다음에 실제로 결핍된 영양소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저희 이제 소아청소년 얘기를 드렸던 거는 저희는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요구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이제 성장도 이미 문제가 돼서 오는 아이들, 결핍이 이미 있어서 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치료 시점부터도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철분, 비타민 D, 아연 이런 식의 이제 필요한 영양소는 결핍증에 근거해서 이렇게 보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양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 크론병 환자는 임신 시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일단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상당히 꼭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여성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제 임신이 중요한 그 주제인데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최소한 3개월 이상 관해 상태,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무슨 혈액 검사나 내시경까지 더 관해가 오면 좋겠지만 3개월 이상 유지한 다음에 계획적인 임신을 하는 것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자체가 면역 반응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악화되는 환자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인 것으로 알고 되어 있고 특히나 이유가 명확치는 않으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크론병보다 조금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시에 악화되었을 때 상당히 저희가 치료나 검평가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관해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대부분의 염증성 장질환 관련 약제는 임신 중에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건 메소트렉셋 같은 면역 조절제, 아자슈프린은 괜찮습니다. 괜찮은 걸로 되어 있고 메소트렉셋이 이제 그 기형 유발 위험 등 있기 때문에 임신 3개월 전부터 최소 중단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아미노살리신산 제제 메살라민, 메살라진, 아사쿨, 펜타사, 기타 등 그런 약들은 위험도가 거의 타이레놀 정도 수준이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외에 다른 면역 조절제, 생물학 제제들도 심지어 근거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안전하다고 되어 있고 최근에 나온 젤잔즈는 기형 위험도가 있어서 거기선 제외입니다. 그래서 메소트렉셋 젤잔즈 빼고는 다 유지가 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실내로 제일 크론병 환자분 한 분은 예상하지 못한 임신으로 이미 중간에 한번 질병 악화로 인해서 MRI 촬영하고 급하게 농양 수술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실내로. 그래서 결국에는 출산도 잘 하시고 이후에도 치료를 잘 하고 계시곤 있는데 상당 우여곡절을 겪었고 환자랑 저랑 다들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의사와 상담하고 계획 임신을 하는 게 좋고 약제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다음 질문은 저는 장질환이 있는데 설사가 4회 정도 하는데 내시경에도 결과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좀 상당히 일반적인 질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염증성 장질환 상관없이요. 사실 아이들도 이제 설사하는 원인이 연령별로 좀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더 흔한 원인은 만약에 지속되는 설사라면은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든지 다른 원인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준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잡곡밥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저는 사실 저도 식이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들을 계속 보고 있지만 잡곡밥은 따로 아예 언급조차 된 적이 잘 없어서 특별히 의견을 드리긴 힘들고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높을 것 같지는 않는데 혹시 양 교수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크론병 위주로 식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활동기의 그 잔사를 줄이기 위해서 좀 조절하는 거, 그다음 이후에도 좀 주의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은 좀 더 근거는 그런 식이섬유 섭취가 더 많은 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식사 교육을 할 때 이제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또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하면서 하되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야채와 더불어서 저희도 잡곡도 일부 먹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에 있어서는 크론병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병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먹도록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암 같은 것은 건강검진으로 발견이 가능한데 염증성 장질환도 조기 발견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대변에서 염증을 보는 칼프로텍틴 같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
조기 발견이 아주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장암 성인에서 검진으로 대변, 분변, 자멸 반응 검사를 50대 이상에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 검사를 항상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득과 실을 생각해야 되고 비용 효과적인 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환자 보호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반인에서의 그러한 이 질환의 유병률을 얼마나 자주 흔히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때 그렇게까지 모든 저희 일반인에게서 주기적으로 그런 조기 염증성 장기관 조기 검진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비슷한 질문을 같은 분이 올리셨는데 소아에서 염증성 장질환이나 크론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는 질문이 올랐는데요. 네. 사실 이제 소아 성인 모두 다 같은 뭐 개념이겠지만 이제 소아 청소년에서 발병하는 염증성 장질환을 예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소아 염증성 장질환이 최근에 정말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유전적인 그런 감소성, 유전적 배경이 바뀐 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바뀐 부분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관리해서 미리 예방하는 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도 피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좋지 않은 감염이 장내에 왔을 때도 불경이 많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감염 예방에도 신경을 쓰되 또 너무 과도한 그런 위생 상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진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위생 상태에 대한 그런 연구도 있는데 과도한 거는 좋진 않지만 적절한 감염 예방은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1시간 내내 강의했던 내용이 영양 섭취, 식이 섭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식이 섭취 요인이 이제 바뀌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구화된 음식을 먹고 그런 음식의 결과가 최근 염증성 장질환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정말 이완율이 급증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서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정말 서구화된 음식 피하기, 그다음에 고지방 음식, 좋지 않은 지방이 많은 음식, 유지방 포함해서 이걸 줄이기. 실제로도 저희가 3세 이상 아이들은요, 저지방 우유를 권하거든요. 두뇌 발달이 다 끝난 이후에. 그래서 성장이 중요한 아이들은 이제 유제품도 5대 식품군의 하나로서 골고루 먹는 걸 추천하지만 저지방, 무지방으로 섭취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공식품, 그러니까 보존제 쓰고 그런 또 뭐 유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첨가물, 식품 첨가물들 중에서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간 그런 온갖 군것질들, 그다음에 간식거리, 야식거리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전반적인 그런 2차적인 환경적 요인을 조절한다면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성인인데 크론 환자는 금주가 당연하겠지만 약간의 와인도 안 좋은가요? 네, 저희가 항상 모든 질환을 치료할 때 삶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알코올 자체는 크론병을 떠나서 일반인에게도 장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뭐 간뿐만 아니라 알코올이 다 흡수되지 않고 결국은 장으로 내려가는데 이 알코올 자체가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술을 과음을 하면 다음날 설사를 하시는 걸 경험한 분도 있을 텐데 좋지 않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겐 당연히 더 좋지 않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약간의 와인, 어려운 질문인데 뭐 와인 관련해서는 폴리페놀 항염 작용 이런 조금 이 얘기도 있고 해서 한데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서의 뭐 알코올 와인 섭취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정확하게 악화와 직접적인 그런 거는 뭐 딱히 결론을 내리기 힘들어서 제가 뭐 답을 참 드리기 힘드네요. 한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성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로 면역 조절제를 섭취하는 중인데 관해기가 길게 유지될 경우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장복 시 부작용에 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관절과 안구에도 잦은 염증 발생인데 있는데 합병증인지.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면역 조절에서 섭취하는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관해기가 길게 유지될 경우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다만 약을 끊으면 당연히 일부 재발합니다. 그래서 재발률에 대한 연구들도 좀 있고 1년, 2년에 한 3, 40%에 재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약을 중단해도 재발하지 않는 환자들을 잘 가려내서 그런 환자들만 약을 중단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답은 없지만 관내기가 길게 유지될수록 당연히 약제를 끊었을 때 재발할 확률이 낮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약제 중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증상이 없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 그 다음에 더 대변 검사, 더욱 좋게는 내시경이나 여러 CT, MRI 등을 통해서 염증이 확실히 소실된 다음에 일부 선택해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또 이제 면역 조절제를 장기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임파선암의 빈도가 일반인 대비 몇 배 올라간다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파선 위험도는 면역 조절제를 장기간의 답은 없지만 저희가 통상 한 4년 이상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 그런 위험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일반인에서의 그런 임파선암의 빈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거기서 몇 배 높다도 여전히 아주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잘 생각해서 득과 실을 보고 중단해야 되고 만약에 약제를 끊었을 경우에는 그런 임파선암의 위험도는 다시 정상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관절과 안구의 염증은 교양성 대장염의 합병증이라 보다는 장외 증상입니다. 그래서 장외 증상인 피부나 관절이나 안구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크론병인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러한 장외 증상은 염증성 장질환 공이 크론병, 교양성 대장염 다 생길 수 있고 다만 두 질환에 따라서 약간 빈도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외 증상들은 장 증상이 좋아지면 함께 좋아지는 것들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런 장외 증상이 심한 분들은 생물학 제제 같은 조금 더 강력한 약제들의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매운 음식이 염증성 장질환 발생을 영향을 주나요? 저는 이게 스파이시한 푸드에 대한 이런 매운 거에 대한 관련 문헌이나 이런 건 잘 못 봤는데 혹시 양 교수님은 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관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고 다만 역시 상식적으로 그냥 매운 음식은 장에도 좋지는 않겠죠. 근데 나머지 소화입니다. 임신 시기에 산모의 엽산 섭취와 비타민 12번 섭취 부족이 소아 크론병이나 염증성 장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산모분들 엽산 복용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태아의 신경 발달 과정에서 초기에 이제 부족을 하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가 이제 뇌 신경계통 기형이 생길 수 있어서 보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먹는 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인 엽산이 영향을 주지 않고 비타민 B12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핍일 때 빈혈이라든지 신경 증상, 말초 신경 증상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수용성 비타민이고 저희가 이런 계통들이 독성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수용성 비타민들은. 근데 다만 이제 발병하고 당연히 연관성 없고 그리고 필요한 엽산은 임신기 초반에 반드시 보충을 하셔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전에 질문이 하나 누락된 것 같던데 소아 염증성 장질환 예방법 냈습니다. 했죠? 그 예. 영양분 저신장 있습니다. 네,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아 크론병으로 인한 영양 부족으로 저신장일 때 성장 호르몬 주사가 키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 질문.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 것처럼 영양 상태가 정말 이제 중요하고 저희가 봤을 때 교정하고 또 이제 병의 염증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는 따라잡기 성장을 해서 키가 회복되길 바라지만 이미 이제 많이 성장판에 영향을 받아서 저신장인 상태에서는 영양치료 단독으로는 생각한 만큼 역전을 시킬 만큼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이제 내분비 분과를 상의해서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성장 호르몬 주사의 적응증은 날 때 출생 체중이 이제 적게 태어난 저출생 체중아거나 또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확인된 경우
또는 만성 신부전 같은 그런 일부 질환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크론병으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겠다. 그래도 비급여로 그리고 매일 주사를 맞고 그리고 몇 년간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키 성장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래서 장애 염증 먼저 치료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그러면서 성장 속도를 관찰하면서 내분비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치료가 꼭 필요한 치료인 경우고 더군다나 비급여 치료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이제 그 비용 대비 정말 그래도 원한다 할 때는 결정합니다. 실제로도요 성장 호르몬 문제 없고 질병 없는 일반 아이들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했을 때 효과는 반반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감안하셔서 치료를 고민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올랐는데 이거 마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크론병과 염증성 장질환 증상 중 가장 특징적인 구별점은 뭔가요? 이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 중 가장 특징적인 구별인지 아니면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에서는 사실 특징적인 건 없고요. 다만 양상은 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혈변과 설사가 조금 더 흔하고요. 크론병은 복통이 좀 더 흔하긴 합니다. 하지만 증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양일환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또 잘 어느 쪽인지 모를 만한 그런 환자들은 또 특히나 소아에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검사 결과 그다음에 증상을 쭉 추후 관찰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서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나게 되었고요. 아무튼 저 지금 거의 1시간 45분 동안 긴 시간 동안 라이브 건강 강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건강 강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